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쿡 정치농장 1월 둘째 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는 너구리고요. 오늘도 냥이님, 시골개님, 그리고 염소 아저씨, 그리고 오늘 유 작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어김없이 다양한 소식들이, 이야기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죠. 냥이님,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풍자 작품 그거를 원래 설치하는 거를 허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밤새 몰래 다 기습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이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환했죠. 네네.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검찰에 출두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국힘당의 전 사성 장군이신 김병주 의원을 지난번에 아무래도 무인기가 용산 위에까지 왔다 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국힘 쪽에서 북한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간첩몰이 한 거.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그거죠. 네. 그리고 또 김반매한테 돈 받은 기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신문에 많이 나온 거.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만평, 그거를 기습 철거했다는 소식은 어떤 얘기죠? 이 사파라든가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예술가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여러 장관들을 풍자한 그런 그림을 그렸고, 아마도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면 보나마나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아예 민주당 쪽하고 그런 분들 통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전시회를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시회 바로 전날 밤에 몰래 국회에서 다 철거를 해서,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많아야 몇천 명? 그 정도 볼 거로 예상됐던 그런 작품들이 이제 졸지에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아주 이곳저곳에서 많이 작품을 보고 싶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음, 외국에 계신 많은 동포들도 이거 전 세계에 해외로 이렇게 전시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만화 만평, 그거랑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역시도 이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되려 들켜서 사람들의 세간의 이목을 많이 끌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후보 시절 때 기자들이 이런 만평이나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우습게, 대통령 당선이 되면 우습게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시절 때 그거는 기자들의 코미디언의 그런 특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특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권이 박탈된 것인가, 이게 때에 따라 다른 것인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다르고 나오고 나서 다른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갈 때는 보통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게 윤석열이라는 자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나 얘기를 하더라도 믿을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얘 똥이 마렵지도 않은데 변속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옆에서 하네요. 그냥 누가 코치해줬겠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뻔뻔해도 자기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다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이 사건이 지금 2013년, 1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7, 8년 동안 이게 영혼까지 탈곡했던 이러한 사건인데, 이게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언론사에서도 갑자기 골프 대접이 나오고 태국에 있는 쌍방울 회장이 구속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런 몰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성남 FC 이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대장동은 파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옛날에 뭐 국힘당 쪽에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돼가지고 부산에 그 LCT 그런 거랑 연관되고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슬그머니 덮어버리면서 다시 그냥 성남 FC로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돼요. 성남 FC도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또 뭐야 도대체 무죄 판결됐는데 뭐가 또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좀 찾아보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미담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시장으로 일을 잘했는지. 그래서 전 음. 국민으로 하여금 제가 볼 때는 다음 그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암으로 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시골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검찰의 입장이 도대체 뭘까? 뭘 근거로 이러는 건가? 물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돈의 사유화가 아니라 특혜냐 아니냐 이거다. 결국은 이 대표가 이익을 얻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는 그 스크린샷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인허가 등을 대가로 기업들이 성남FC에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 즉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지 않았어도 이게 경제 공동체적으로 해서 어떤 기업에 혜택을 줬다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3자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전에 어떤 아티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았다 그러더라고요. 박근혜가 돈을 직접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다 최순실이 받았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삼성이 뭐 말 몇 마리 받았네 어쨌네 했을 때도 그때도 제3자 묵시적 청탁이라는 걸로 박근혜가 탄핵이 됐었거든요. 성남 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두산건설에서 용도 변경 대가로 후원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네이버가 40억 원을 후원했다. 오해 지원했다. 그런데 이 검찰 시각들은 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 대표 측 해명을 딱 보면 아니다. 완전히 선을 긋고 있어요. 이건 혜택을 준 것하고 용도 변경이나 광고비는 다른 거다. 혜택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것을 계속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입장이 이 대표가 이익을 얻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과정을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이게 절대로 될 수 없는 건데, 성남시청에 일하는 직원한테 시켜서, 이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법을 무시하고라도 해줘, 라고 했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그런 과정까지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체크업이 됐고, 다 합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처럼, 불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꽃게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검찰이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말로 해놓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혹시 뭔가 이게 그 결론은 이렇지만 그렇지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갖고 말꼬투리로 아마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은 안 되지만 어찌됐든 검찰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그거를 생각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 대표 측이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시골개님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정치 상황을 그 추이를 잘 이제 살피고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검찰이 정부한테 한 것처럼 검찰권을 이용해서 완전히 깡패짓 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은 국민들한테는 저게 뭔가 있으니까 검찰이 저렇게 파나 보다. 음, 이렇게 여겨서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한테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음,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이거 죄인이니까 검찰 소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해서 이미 조중동에서 이미 죄인인 양 크게 떠들고 있거든요, 이미. 조금 그나마 약간 안심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본인이 이게 다 함정이고 자기를 그 망신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들인 건지를 알면서도 그 다 응했던 이유가 그래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특검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태스크포스 팀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이재명이 FC 성남 FC 이재명이 아니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가야 된다는데 우리는 더 목소리를 높여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이재명 기소권, 수사권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 검찰이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총 공격을 하는데, 50억 클럽 뭐 이런 게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명백히 네. 받은 거고, 그런 50억 클럽 사람들, 다 보통 이런, 국힘당이잖아요. 예, 그 비리가 있으면 돈 받은 게 비리 아니에요? 예,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근데 그렇죠. 거기에는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이놈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파도 그 오래전에 있었던 몇 번씩이나 파는데 안 나오니까 또 털고 또 털고. 그러니까 이 기소권을 이용해가지고 그 씨를 말려 죽이는 그 왜 조국 그 교수가 그러셨잖아요. 집안이 다 풍지박산된다고. 그 뭐 네, 음, 설사 무죄 판결을 나더라도 몇 년 후에 네, 그때까지 삶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그렇죠. 정치적으로나 다 그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악마들이라고 검찰 놈들이 이놈들이 우리가 그래서 뻔히 그렇게 50억 클럽도 다 돈 받는 놈들이 다 있는데 그쪽은 모른 체 하잖아요 아주.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어, 악마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놈들.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이게 무죄 판결이 났던 이걸 또, 야, 이거 아직도 냄새나 이러면서 또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또 끄집어내면 우리 국민들이, 아, 이 사람 냄새난다, 냄새나나 보다, 냄새나나, 야, 나는 모르겠는데 검찰이 그렇다네?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그 입에 소문에 오르내리면 뭐 이재명 후보한테, 대표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게 문제는 3, 40%의 국민한테 먹힌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그것, 김만배한테 기자들이 받았다. 그거, 그 기사 출처 아세요? 누가 이렇게 흘렸는지? 네, 이거는 이미 그 네, 한겨레에서요. 그 네, 한겨레의 어떤 기자가 뭐 6억을 받았다고 실토를 인정을 했고요. 근데 뭐 자기가 뭐 빌린 것처럼 얘기했는데 추가로 3억이 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기자 말고도 지금 그 돈을 김만배한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한겨레가 조중동하고 같은 그 톤으로 계속 저 기사들을 쓰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한겨레가 변해고 원래 한겨레는 진보의 대표적인 그 언론사였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됐는데 이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뇌물을 먹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사들이 왜곡되고 그랬던 그걸 걸 아니까 검찰이 쥐고 목줄을 쥐는 빡빡하겠죠. 거죠. 예, 그쵸. 음, 그게 뭐 현실이죠. 예. 음, 네.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이 관련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이 기자협회에서도 약간 이제 사과문식으로 기사를 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마지막에 또 토를 뭐라고 닿냐면요. 기자협회가 그러니까 일부 기자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전체 기자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라는 본류를 팽개친 채 언론인 수사를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악용한다면 이 또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계속해서 마치 그냥 큰 죄라도 진 것처럼 기사를 이렇게 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네가 정작 돈이 간 게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진실이 묻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도대체 기자들까지 진짜 그러니까 몇몇 기자분들은요 기자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음, 펜대를 놓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래도 양심껏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죠. 뭐, 야, 이거, 뭐, 그렇죠. 이거 잘못은 했는데, 야,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화제를 싹 돌리는. 야, 검찰 똑바로 해, 뭐, 이런. 그래서, 이거 좀 보면서 씁쓸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검찰에서 할 게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 쿠데타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음, 저도 뭐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은 분명히 기소할 것입니다. 뭐 어차피 이런 흐름이 이렇게 언론과 뭐 이런 분위기들을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인가. 네. 저는 그게 좀 뭐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법원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 그걸 부정하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게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오늘 잠깐 웃었던 내용이요. 대장동 이제 조금 조용해지면서 나온 얘기 들으셨죠? 김만배였던가요? 누가, 아, 이재명 대표한테 2025년에 뇌물을 줄 예정이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2025년에 받을 예정이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2030년에 뇌물을 줄 예정이다. 그렇게 음, 음. 농담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조사도 받고 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수사를 좀 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건희 사기꾼 이게 적절한 호칭입니다. 김건희 여기서 그렇게 사기꾼. 사용할까요? 사기꾼으로? 김건희 사기꾼 인생 전체가 사기꾼이잖아요. 아니, 맞아요. 어, 뭐 사기꾼도 다 좋은데,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분노스러운 게, 그 사기꾼 좋다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그런 될까요? 사람들이 더 미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지 판단을 하고, 어떻게 그냥, 뭐, 더 하면 울분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죠. 김병주 의원. 이 사성 장군 출신인데 이분을 너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어요. 한마디로 잘못 건드렸죠. 이 바보같이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상대방한테 그 공을 던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 좀 어떻게든지 적당히 숨겨서 넘어갈 만한 거를 그 사실을 딱 얘기를 하니까 찔려서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음, 우리밖에 모르는 건데 북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니까 보나마나 북한한테 들은 거 아니야? 북한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김병주 의원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국방장관이나 아니면은 국방부에서 어떤 보고를 정식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인기 사건 났을 때 바로 그 지도랑 같이 이제 이렇게 아마 보고를 받았겠죠? 그리고 음, 맨날 그거를 봤던 사람이니까 금방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대통령실이나 그쪽에서 얘기한 그대로 다 믿었대요. 거기서 뭐, 저기 뭐 용산이나 그쪽으로 안 가고 뭐 어떻게 지역적, 그래서 다 했는데 나중에 좀 보고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그냥 상식적으로 막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지도만 보고 군에 있던 사람이라면 판단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정보, 그 판단할 수 있는 내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 덕분에 음, 김병주 의원이 한마디로 딱 열을 받으셔서 아주 속 시원하게 비판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되게 더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고 진짜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얘기해야죠. 네. 자신들의 시골, 무능을, 예, 밝혀줘야죠. 그 사람들의 무능을. 그렇죠. 시골개님은 이 김병주 의원이, 이게 용산도 가고, 종로통도 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병주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39년 군복무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미연합군 사령이었다고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처음에 대통령실 이전을 할 때 비행 금지 구역을 8km에서 3.7km로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말하신 분이 이 김병주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비행 금지 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어디 지역이고 이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방위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 되게 오래된 지도 있었잖아요. 한 30년대 지도 같은 그렇죠, 그 네. 그렇죠. 지도 네. 있었잖아요. 그게 서울 북부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했었어요. 근데 딱 음, 보니까 이 빠꼬미 김병주 의원님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은평구, 종로, 동대문, 광진구, 그리고 남산도 지나가는 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구글 맵의 위에다가 옛날 30년 지도를 겹쳐가지고 그 지나간 궤적을 보니까 남산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분이 그냥 바로 30분 안에 볼 수 있는 구글 지도로고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국방부에서 우리 비행 금지 구역은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음, 이게 지금 국방부가 지도 빠꼼이 국방부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거가 저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음, 결국 원인을 다 유추해 보면 대통령실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났다라는 거를 감춰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방부를 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굳이 30년 전 지도를 찾아서 아무 표시도 없는, 어디가 인천인지 어디가 부평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그쵸, 그쵸. 굳이 30년 전 지도를 찾아서 이 궤적, 북한 어디 북부 지방 어디 슬쩍 지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이제 근데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지도 겹쳐보니까는 이거 다 지나갔네. 이렇게 하니까는 그쵸.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야, 너 이거 북한이랑 내통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그 꼼수가 코미디 같은, 들통나니까, 그쵸. 꼼수가 들통나니까 억지 쓰고, 이제 사실 폭력이잖아요. 그 사실을 갖다 들이댔는데, 그 그쵸. 그렇죠. 간첩 네, 운운하는 네. 게 사실 폭력이지. 그, 맞아요. 그 생각이 나요. 김학의, 그, 성폭행범 김학의 있잖아요. 예. 사진이 누가 봐도 저도 어디 김학인데, 봤어요. 김학인데, 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날리면, 억지 폭력, 아이고, 바이든 폭력배들. 날리면, 하는 수준이 음, 폭력배들 수준이에요. 말하는 수준이. 억지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력배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댓글 같은 걸 보면 너무 국민의힘당의 그런, 야, 민주당은 원래 북한이랑 내통하는 그런 당이야. 뭐 저도 봤어요. 나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 사람들을 진짜,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자기의 오류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정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걸 자꾸 가리고 뭘 숨기고 나 이게 아닌데 뭐 야,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야, 쟤 북한놈 같아. 뭐 이런, 정말 저는 이번 이 사건 보고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이거 민주당 북한놈들이야.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나 정말,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염소님, 이번 주 미국 정치계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염소하겠습니다. 미국 정치 소식 얘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국에 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있다는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에서는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도 이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고 또 실천 사항들 결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도 몇 분이 지금 이 시민대책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 유가족 회의에서 또 하는 일들을 계속 관심 있게 우리 해외 동포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유가족분들이 있는 곳에 그 신자유연대 뭐 김상진 이런 사람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비디오 찍고 뭐 음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 좀 그만둬라 라고 이렇게 긴급 탄원서 연명 요청도 있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 열심히 성원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옛날 세월호 가족들 단식하고 있을 때 앞에 가가지고 폭식하는 모습 보이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일배충. 네. 네,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지금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 앞에서 막 유튜브 찍겠다고 비디오 들이대고 뭐 음해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인간 이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진영 논리가 있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서해 공무원 유가족이 뭐 국민의힘당에 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해 공무원 유가족들한테 뭐 음해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비록 정치 상황으로는 우리한테 불리하더라도 그쵸. 인간의 도리는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일부 이 사람들은 좀 폐륜에 정말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시민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동포들이 진짜 힘을 보내줘서 제대로 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311화 수요일날 우리가 녹화할 때만 해도 맥카시 공화당 대표가 4차례나 선거를 해도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되지 못했을 때 돗자리를 깔았죠. 많은 것을 양보하고 강경파들에게 양보하고 결국은 하원 의장으로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네. 네. 맞았다고 얘기하면 뭐 잘난 체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그만큼 막 예측하는 사람 많진 않았어요. 언론에서도. 근데 맞았고 또 내친 김에 자랑을 하려면은 우리 미우새에서 옛날에 브렉sit 아무도 그거 될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트럼프 당선 그때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힐러리가 다 랜드슬라이드 이걸 것이다 했을 때 미우새에서도 그렇지 않다.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 선거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했죠. 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된다. 하여튼 여러 차례 이렇게 뭐 별로 의미 없는 자랑질을 했고요. 자, 뭘 그러면은 그 강경파들한테 양보했나? 바로 이런 겁니다. 하원 의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갈아치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의원들이 표가 모여야 가능했는데 이제는 단 한 명만 더 하원 의장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발의에 표결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행정부고 공화당은 야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산 같은 거 막 쓰고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돌아가기 위해서 뭐 예산을 통과를 해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항상 여야가 막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뭐 이거 깎아라, 뭐 아니다, 이건 필요하다. 이럴 때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하원 의장이 양보하지 않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상한선에. 이 강경파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 이제는 점점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연방 정부 기관 폐쇄,
옛날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뭐 이민 같은 거 신청하거나 뭐 여권 갱신 뭐 할 때 정부 기관이 일을 잘해야 빨리빨리 그 진행이 되는데 어떤 때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딱 스탑이 될 때 우리 굉장히 불편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날 거라는 거를 지금 약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맥카시 하원 의장이 선출되면서 바로 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IRS 국세청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걸 딱 거부를 해버렸어요. 하원에서 의장 되자마자.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IRA 법안 하면서 국세청 직원을 많이 늘리면 아마 세금 감사 같은 거 많이 하겠구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쏟아 부었으니까 그 걷어들이려면은 아무래도 국세청 직원이 많아야 되나 보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세금 감사 같은 거 이제 자주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랬어요. 근데 어제 옐린 재무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인원을 증원한다기보다는 국세청 직원들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국세청의 노후된 시스템들 컴퓨터라든가 어떤 장비 이거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국민들 대상으로 세금 감사하기 위해서 돈 내는 게 아니다라고 재무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옐린 재무장관이. 그리고 연 4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어디 감사가 들어가지 그 미만은 감사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우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40만 불 연소득 넘는 분은 저한테 지금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빠지네. 하여튼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4, 5개월 전에 얘기할 때 약간 그런 뉘앙스로 했는데 다시 정정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원 의장이 선출되면서 우리 생활에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룰라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됐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렇죠. 서민적이고 민주적인 룰라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볼소나로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피신 왔어요. 이놈이. 네. 그런데 2021년 1월 6일 날 미국 의회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난동해 와가지고 선거 부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 때려 부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 브라질의 희소식을 우리 한국으로. 네, 자 이거요. 예, 엊그저께 그 2021년 미 의사당 폭동 상태가 일어난 1월 6일 정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브라질에서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공공기관 다 건물 부수고 난리를 쳤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참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단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번져나가고 있구나.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사람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미주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검찰들 잘 들어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2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에너지 다이어트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17도 미만으로 겨울철 실내 온도를 줄이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나 이 대통령실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책을 내놓을 때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써는 특권의식이 또 나왔네요, 거기서도. 지가 통빼야. 앞에 있으면은 그러네. 뺨때기로 때리고 싶으네. 맞아요. 네, 그게 뭐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갑질 문화랑도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시간 내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염병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